네, 우리 재경관리사 2020년 9월 원가관리에게 100번에서 120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99번까지 풀이했고요. 문제 100번. 3일은 9월 줄 영업자료는 다음과 같다. 전부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 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4,000원 더 크다고 한다면 9월에 발생한 고정재정원재 원가는 얼마인가? 자, 여기서 핵심은 재고자산은 평균법으로 평가한다. 선입선출법이 아닙니다. 재고자산은 평균법. 기초 플러스 단기 발생한 거 평균한다는 거죠. 선입선출이면 기초는 기초, 단기 거는 단기 거만 따로 계산하면 되겠지만 평균법이기 때문에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우리 변동원가에서 전부원가 이익전환.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플러스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두 개를 더하면 전부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산정이 됩니다. 자, 우리 기초원가 기초재고 400개고요. 곱하기 개당 고정재정원가 40원입니다. 기말재고, 자, 단기에 1600개 생산, 기초재고 400개, 단기에 1200개 판매했습니다. 따라서 기말재고는 800개죠. 800개. 전부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변동원가 계산에 의한 영업이익보다 24,000원 크다면 자, 그러면 여기가 16,000원이고요. 여기가 얼마 나와야 되겠죠? 여기가 4만원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만 우리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24,000원 크게 될 겁니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16,000원,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4만원 해서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24,000원 더 크게 됩니다. 자, 우리 1번의 단위당 고정재정원가 이걸 구해볼게요. 자, 단위당 고정재정원가 평균법이니까 기초재고 플러스, 자, 기초재고 단위당 고정재정원가는 이제 총 발생한 고정재정원가 나누기 생산량이죠. 근데 기초 수량 평균법이니까 단기 수량, 요거는 단기 생산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숫자가 얼마가 나와야 되죠? 이 숫자가 50이 나와야 되죠. 자, 다시 할게요. 변동원가 계산 영업이익에서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더하기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더하면 전부원가에 의한 이익이 나옵니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16,000원이고요. 24,000원 전부원가에 의한 영업이익이 크려면 기말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가 4만이 나와야 됩니다. 기말재고 수량 800개고요. 800개 곱하기 단위당 고정재정원가. 근데 단위당 고정재정원가는 평균법에 의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더하기 단기 발생 고정재정원가 나누기 기초 수량, 단기 생산 수량 해서 평균법에 의한 단위당 고정재정원가가 나옵니다. 4만원이 되려면 기말재고에 포함된 단위당 고정재정원가는 50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이 50의 숫자가 평균법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자, 기초재고는 400개고요. 단기 생산 수량 1600개입니다. 기초재고에 포함된 고정재정원가 16,000이겠죠. 400개 곱하기
40이니까 16,000이고요. 자, 그럼 단기 발생한 고정연중 원가 X를 두고 이 식을 풀면 될 겁니다. 이 식을 풀면 되겠죠? 자, 2,000개고요. X는 84,000원이 나옵니다. 자, 이 식에서 400개 더하기 1,600개, 2,000개 곱하기 50. 10만원 나오고요. 빼기 16,000원 하면 X가 84,000원 나오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제가 기출문제 풀이하고 난 다음에 항상 이제, 질문이 올라와요. 질문이 올라오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문의가 오면, 제가 이제 당연히 상세하게 설명드려야겠죠. 근데 간혹 가다가, 이거 어떻게 풀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이 종종 올라옵니다. 이 식을 어떻게 풀어서 X가 84,000원 나왔냐. 이거는 저한테 물어보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이거는 산수기 때문에, 이 식에 대한 산수기 때문에 원가 관리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숫자를 쓰시고요. 화면만 보고 이해 안 된다고 해서 질문하지 마시고 이 숫자를 그대로 적으시고요. 그대로 계산기를 풀어보고 그러면 이 숫자는 산수로 쉽게 계산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눈으로 보시고 끝내시면 안 되고요. 같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계산을 같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101번. 활동기준 원가 계산 도입에 대한 효익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의 조건이 아닌 것. 자, 우리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도입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기업,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회사에서 생산한 제품의 종류가 다양할 때,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을 때, 제조간접원가의 배분이 제품 원가 계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다품종 소량 생산, 제조간접원가의 비중이 높은 제품 생산 형태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식입니다. 자, 1번. 그래서 아주 큰 비중의 간접원가가 한두 개의 원가 집합을 사용해서 배부되는 경우, 이렇게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가 있고, 간접원가, 이때 간접원가는 제조 간접원가를 말합니다. 크면 ABC 원가 도입하면 효과가 있다. 2번. 기존의 원가 시스템이 확립된 후 제조하는 제품의 종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경우, 이거는 관계없죠. 제품의 종류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 효익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품의 종류가 줄어들면 납품량이 아니라 소품량이기 때문에 효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3번. 복잡한 제품은 수익성이 높게 나타나고 간단한 제품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자, 우리 과거 기준으로 원가를 배부하다 보면 복잡한 제품이라는 것은 조업도 비중이 큰 거. 그러면 과거 전통적인 방식으로 하다 보면 조업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제조간접원가의 배부가 많을 것이고요. 즉 원가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면 ABC 원가 도입하면 효익이 있습니다. 4번. 생산량, 자금량, 제조 과정의 다양성 때문에 제품의 자원 소비가 다양한 경우, 제조 과정이 굉장히 다양하고요. 이렇게 제조 과정이 다양하면 한두 개의 원가 배부 기준으로 배부하다 보면 원가 왜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ABC 원가, 제조 활동별로 원가 집합을 따로따로, 배부 기준을 따로따로, 배부율을 따로따로 하다 보면 더 정확한 원가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102번입니다. 과거 원가자료 바탕으로 총제조 원가를 추정한 원가함수 나옴과 같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조업 또는 기계 시간이고요. 자, 이때 원가함수 추정,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 자, 20만 원은 뭐죠? 이거는 고정제조 원가원가.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되죠.
얘가 고정제조원자원가 20만 원이고요. Y절편입니다. X가 우리 조업도, X절편이 조업도입니다. 1번 20만 원은 기계시간당 고정제조원자원가를 말한다. 아니죠. 총 고정제조원자원가. X는 기계시간, 38은 기울기, 단위당 변동제조원자원가. 기계시간당 변동제조원자원가. 기울기입니다. 기울기. 자, 기울기는 단위당 변동제조원자원가. 4번 조업도가 1000기계시간일 경우 총 제조원자원가는 23만 8천원으로 추정된다. 투입 50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8 곱하기 1000 3만 8천원 더하기 20만원 23만 8천원. 정답 1번입니다. 103번 원가 조업도 이익도표. 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자, 수익함수, 비용함수. y 꼴 ax 수익함수고요. 비용함수 수익함수. 자, 여기가 손익분기점 이게 되겠죠. A. 자, A는 회사의 총 고정제조원자원가 Y절편이고요. B는 회사의 손익분기점. 3번 생산량 단위당 판매 가격은 생산량 단위당 변동원가보다 크다. 기울기니까 기울기. 수익함수의 기울기가 단위당 판매 가격 Y 꼴 AX. 판매량이고요. A가 단위당 판매 가격이죠. P 곱하기 X. 자, 기울기로 보게 되면 수익함수의 기울기가 비용함수의 기울기보다 크죠. 단위당 판매 가격이 단위당 변동원가보다 큽니다. 4번 C 부분은 회사의 손실을 나타내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서 회사는 제품 한 단위 판매할 때마다 손실이 감소한다. 점차 줄어들죠. 점차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서 손익분기점, 이익이 점차 증가. 정답 4번입니다. 104번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 판매 가격 2,000이고요. 변동 제조원가, 변동 판매관리비, 총 변동원가, 단위당 변동원가 700이 됩니다. 변동 제조원가 500, 변동 판매관리비 200, 고정 제조원자원가, 고정 판매관리비, 총 고정비. 260만 원이고요. 자, 이때 손익분기점 매출액, 손익분기점 매출액.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우리가 이렇게 풀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익분기점 판매량 구해서 손익분기점 판매량 구해서 단위당 판매 가격 곱하는 게 가장 간편하고요. 또는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헌이익률 원체로다. 이 식을 통해서 풀어도 간단합니다. 자, 손익분기점 한번 해볼게요.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공헌이익률. 자, 공헌이익률은 2000 P분의 P 빼기 V니까 1300이 되겠죠. (65%고요) 자, 손익분기점 매출액 곱하기 65%, 고정비 260만 원.
제로가 됩니다. 손익분기점 매출액 구해볼게요. 400만원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자, 105번. 영업 레버리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영업 레버리지란 고정원가로 인하여 매출액 변화를 보다 영업이익 변화율이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맞는 표현이고요. 2번. 영업 레버리지는 영업 레버리지로 측정하는데 영업 레버리지는 공원이익을 영업이익으로 나누어 계산이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4번. 영업 레버리지는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가장 크고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작아진다. 맞는 표현입니다. 매출액 변화율분의 영업이익 변화율, 여기가 가장 크게 발생합니다. 4번, 3번. 어떤 기업의 영업 레버리지가 7일 경우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매출액 20% 감소하면 영업이익은 20% 곱하기 7, 140% 감소합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6번. 책임회계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책임 중심점의 경영자가 권한을 위임받은 원가 항목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답 1번입니다. 2번. 책임 중심점이란 경영관리자가 특정 활동에 대한 통제할 책임을 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3번.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가 책임 범위 내에서 독자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책임 성격, 책임 범위에 따라 원가 중심점, 수익 중심점, 이익 중심점, 투자 중심점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107번. 자, A 사업부의 공원이익 손익계산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 게 경영자의 A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 목적인지, 자, A 사업부의 경영자, 자, 이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 목적인지,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 목적이라면 사업부 경영자 공원이익 250만 기준으로 하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사업부의 사람, 경영자에 대한 성과평가 목적이면 사업부 경영자 공원이익, 통제 불가능한 고정원가 다 빼버리고요. 250만 원 기준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만 문제에서는 A 사업부 자체의 성과평가 목적을 했습니다. 사업부 전체, 사업부 경영자가 아니고요. 그냥 각 사업부별 따라서 이때는 사업부 공원이익이 좀 더 적합합니다. 200만 원입니다. 문제를 사업부 경영자의 성과평가 목적이면 사업부 경영자 공원이익 200만 원이 적합하고요. 이 문제처럼 A 사업부 자체, 사업부 자체의 어떤 이익평가 목적이면 사업부 공원이익이 좀 더 적합합니다. 정답. 사업부 경영자 공원이익 250만 원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업부 경영자 공원이익이 250만 원, 사업부 공원이익이 200만 원. 경영자 사업부의 성과평가 목적이면 사업부 경영자 공원이익 250만 원이 적합하고요. 사업부 자체를 평가 목적이면 사업부 공원이익 200만 원이 합리적입니다. 정답 3번입니다. 108번.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는 AQSP, SQSP를 여기는 실제 배합, 여기는 예산 배합. 그래서 하나 더 만드는 거죠. AQ, 자, SP인데 이 AQ를 예산 배합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복수의 원자료가 있을 경우 어떻게 됐을까? 자, 하나씩 투입해 볼게요. 8,000개 제품을 완성하였고
기초 제공품과 기말 제공품은 없다. 원재료의 실제 사용량 A가 14,000kg, 키로당 22, B가 28,000kg, 키로당 9원. 재료 A의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는 얼마인가? 재료 A의 배합 차이와 재료의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 재료의 배합 차이와 수율 차이. 그냥 편의상 A, B라 했고요. 소문자 재료 A의 배합 차이 A라 했고요. 그 다음 수율 차이를 전체 B로 표현을 했습니다. 문제가 조금 부정확하죠. 예. 자, 이때 배합 차이는 전체 배합 차이 얼마냐? 전체 수율 차이는 얼마인가? 그렇게 해서 배합 차이를 A, 소문자 A, 수율 차이를 소문자 B 이렇게 표현했을 뿐입니다. A를 배합 차이, B를 수율 차이. 자, AQ. 실제 원재료 사용 A가 14,000kg, B가 28,000kg. 자, SP 포준 가격 20, 재료비 10. 자, 실제 총 얼마죠? 32,000kg이고요. 42,000, 죄송합니다. (42,000) 자, 그 다음 제품 8,000개. 곱하기 표준 수량 A가 2, B가 3. 개당 2kg. 원재료 B가 제품 한 개당 3kg. 이렇게 해서 전체 SQ, SP가 나옵니다. 즉, 몇 대 몇이죠? 2대 3의 비율입니다. 2대 3의 비율로. 자, 이쪽. 자, 42,000kg을 2대 3의 비율로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재료 A가 16,800, B가 25,200. 자, 이렇게 해서 이제 AQ를 2대 3의 배합으로 했을 때 AQ, BM, SP. 자, 배합 차이 28,000.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유리한 차이. 플러스 28,000. 부호가 플러스니까 불리한 차이. 정답 1번입니다. 28,000 유리한 차이, 28,000 불리한 차이. 109번. 자, 자녀이익은 얼마인가? 자녀이익은 얼마인가? 자녀이익은 영업이익 빼기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 곱하기 최저 필수익률. 자, 3일의 최저 필수익률이 10%고요. 영업이익은 8만원. 투자 중심점 영업자산 30만원입니다. 자녀이익은 5만원 산정이 됩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0번. 다음 중 경제적 부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옳은 것. 1번. 우선 경제적 부가치 계산 상식을 볼게요. 자, 이렇게 되죠. 우리 경제적 부가치는 세후 영업이익 빼기 투하자본 그리고 가중평균 자본비용, 주주에 대한 자본비용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자본비용, 타인 자본비용, 법인세 효과 감안, 자기 자본비용, 가중평균 해서 경제적 부가치가 커지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1번. 타인 자본을 축소하고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면 경제적 부가치는 항상 증가한다. 사실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 비용보다 타인 자본 비용보다 일반적으로 자기 자본 비용이 좀 더 증가합니다. 더 큽니다. 자, 일반적으로 타인 자본은 법인세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타인 자본보다는 주주에 대한 요구 수익률인 자기 자본 비용이 일반적으로는 더 큽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을 증가시키면 항상 증가한다. 이런 표현은 아닌 거죠.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가치는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자본 비용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번. 자본 비용보다 적은 수익을 달성하더라도 과거의 수익률을 초과하는 투자는 계속 진행한다. 아니죠. 자본 비용보다 적은 수익. 그러면 경제적 부가치는 마이너스란 내용입니다. 3번. 유설비는 차기 년도 재투자를 위해 매각하지 않고 유지한다. 아닙니다. 유설비, 투하자본, 쓸데없는 투하자본은 주저됩니다. 4번. 재고자산의 보유기간과 매출 채권의 회수기간은 줄인다. 투하자본을 줄이면 일반적으로 경제적 부가치는 증가가 됩니다. 정답 4번이고요. 111번. 우리 투자 수익률법 단점으로 가장 옳은 것. 자, 1번. 투자 수익률법 단점은 우리 준최저가 현상 또는 수익률 하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에 가져오는 어떤 대안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조 투자해서 1,000억 버는 투자 대안 10% 수익률,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번 투자 50% 수익률. 투자 수익률법으로 본다면 1,000만 원 투자해서 500만 원 버는 그런 투자 대안을 선택할 겁니다. 준최저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규모가 다른 투자 중심적인 성과평가가 좀 더 용이하고요. 단점이니까 2번.
사업부 이익만을 고려하고 투자액은 고려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투자액과 이익 함께 고려합니다. 3번. 사업부의 경영자가 자신의 사업부 투자액에 대한 통제 권한이 있더라도 그 경영자의 성과평가 지표로 활용할 수 없다. 통제권이 있으면, 투자액에 대한 통제권이 있으면 투자수익률법은 성과평가 지표로는 괜찮은 툴입니다. 4번. 현재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투자 수익률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회피하게 된다. 큰 단점이죠. 현재 우리 회사 현재 사업부에 우리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이 12%예요. 현재 12%.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1조 투자해서 1,000억을 버는 대안이 있고요. 자, 1천만 원 투자해서 500번은 투자 대안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기 투자 수익률이 50%고요. 여기 투자 수익률이 10%죠. 근데 투자 수익률법으로 의사결정하게 되면 이런 것들 거절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보다 낮은 투자 수익률이 기대되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1,000만 원 투자해서 500 버는 것보다 1조 투자해서 1,000억 버는 투자안이 훨씬 더 기업 전체 이익 극대화 점에서는 유리할 겁니다. 가장 큰 단점이 4번이죠. 현재 투자 수익률보다 낮은 투자 수익률이 기대되는 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이런 형식. 사실은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기업 이익의 기여가 클 겁니다. 112번. 3위는 여러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며 1년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 여러 사업부 중에서 사업부 갑의 공헌이익이 30만 원. 사업부 갑에 대한 공통원가 배분액이 10만 원이다. 공통원가 배분액 중 3만 원은 사업부 갑을 폐지하더라도 계속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사업부 갑을 폐지하였다면 X1년도 당기 순이익은 얼마나 변하겠습니까? 자, 정분 수익, 정분 비용. 사업부 갑을 폐지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변동원가엔 정보가 없고 공헌이익만 있는 거니까 공헌이익은 정분 수익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사업부 갑을 폐지하면 공헌이익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죠. 정분 비용. 정분 비용. 자, 3만 원은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10만 원 중 3만 원은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나머지 7만 원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 비용도 7만 원 줄어듭니다. 자, 정분 이익입니다. 정분 수익의 정분 비용 뺍니다. 자, 마이너스 30만 원 빼기 마이너스 7만 원. 따라 회사 이익 변화액은 마이너스 23만 원이죠. 3만 원. 자, 그럼 현재 공헌이익이 100만 원이니까 현재 당기순이익이 100만 원. 회사의 현이익이 100만 원입니다. 근데 사업부 값을 폐지하면 이익이 이만큼 줄어들겠죠. 따라서 폐지 후의 이익은 회사 전체 이익은 77만 원 될 겁니다. 정답 3번입니다. 113번. 부품 제조에 대한 원가제는 다음과 같다. 외부의 제조업자가 이 제품을 납품하겠다고 제의가 왔으며 부품을 위버시 구입할 경우 고정 제조 원자본가의 3분의 1을 회피할 수 있다면 3일에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부품의 단위당 구입 가격은 얼마인가?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자, 단위당 구입 가격 P 필요한 수량, 자, 만 단위고요. 자, 이 값이 외부 구입 비용. 근데 이제 외부 구입하면 자가 제조하는 비용이 줄어듭니다. 생산량 10,000개.
자, 직접 재료원가 200. 직접 노무원가 80. 단위당 변동 재료원자원가 120. 자, 여기가 변동비고요. 자, 고정비도 3분의 1을 줄 수 있습니다. 60만원 곱하기 3분의 1. 자, 이 값이 같아지는 접점이 허용할 수 있는 최대 구입 가격입니다. 자, P는 420이 되겠죠. 정답 3번입니다. 114번. 철수와 동철이 대화 내용이다. 의사결정과 관련하여 간로원에 들어갈 영혼은 무엇인가? 철수, 동철 아직 결혼 소식 없어? 동철, 그렇게 말이야. 더 이상 나이 먹기 전에 결혼을 해야겠는데 영희는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헤어져야 할지 고민이다. 철수, 잘 생각해서 판단해. 내가 영희와 사귀기 전에 쓴 데이트 비용, 시간 등이 정말 많은데 헤어지면 너무 아깝지 않은가? 뭐죠? 메모론가. 물론 아깝긴 하지. 그러나 그런 것들은 전부 메모론가일 뿐이야. 이미 과거에 지된 문과라서 내가 영희와 헤어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어. 하지만 알면서도 자꾸 미련이 남아. 메모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115번. 자, 여기도 우리 정분 수익, 정분 비용. 현재 진보하는 제품을 300단위 보유하고 있다. 이 제품의 총 제조 원가는 20만 원이었으나 현재는 제품 단위당 200원에 처분하거나 12,000원을 추가로 투입하여 개조한 후 제품 단위당 250원에 판매할 상황이다. 다음과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또 새로운 의사결정. 개조한 후 판매하는 거로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300개. 자, 개조해서 판매하면 250원에 판매하니까 이만큼 수익이 정리되겠죠. 대신에 개조해서 판매하면 현재 판매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수익 감소. 자, 이고요. 그 다음 정분 비용. 개조하게 되면 개조 비용이 나오겠죠. 12,000. 자, 문제를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파는 것을 포기하고 개조해서 판매하기로 결정한다면 수익 증가. 즉 개조하면 250원에 판매할 수 있으니까. 자, 근데 현재 판매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겠죠. 포기에 대한 수익 감소분. 정분 비용. 그래서 정분 이익을 보겠습니다. 개조해서 판매하면 이익이 플러스 3,000원 증가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개조하여 판매하는 것이 그대로 처분하는 것보다 3,000만큼 유리하다. 116번. 자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 현금 흐름을 추정할 때 주의할 사항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현금 유입과 유출 차이를 순현금이란다. 맞는 표현이고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현금 유출에 해당하므로 세금을 차감한 후에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죠. 한번 감가상각비를 계산함에 발생하는 세금의 절약분인 감가상각비 감소 효과는 현금 흐름에 파악했을 때 고려해야 됩니다. 4번. 이자 비용은 명백한 현금 유출이므로 현금 흐름 추정할 때 반영하지 않고 분모에 반영합니다. 자본 비용에 반영을 하죠. 4번이 틀렸습니다. 자, 117번.
투자한 타당성 평가와 관련된 담당 이사들의 대화 내용이다. 각 당담 이사별로 선호하는 모형을 가장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최 이사. 투자한 분석의 기초자료가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자료 확보가 용이한 우리 발생주의, 재무회계 자료를 그대로 가져와서 분석하는 장기 의사결정, 회계적 이익율법이 있죠. 발생주의 비현금 모형입니다. 최 이사는 회계적 이익률법에 대한 내용이고요. 박 이사. 회계적 이익률법 모형의 경우 현금 흐름이 아닌 회계이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금 흐름을 기초로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이 모형을 가장 선호합니다. 이 모형은 화폐의 시장가치를 고려하는 것은 순현재가치법과 내부 수익률법이 있는데 투자기간 동안 자본비용으로 재투자된다고 보는 모형. 뭐죠? 순현재가치법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118번. 3위는 태종 투자안에 80만원 투자했습니다. 회사는 이 투자안으로부터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30만원의 현금 유입을 예측하고 있다. 최저 필수익률 12%일 경우 이 투자안의 순환 가치는 얼마인가? 이 문제를 잘 보셔야 되는데 별도의 법인세 자료도 없고요. 별도의 추가적인 정보가 없죠.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요. 그러면 이 30만원이 순영업 현금이라고 암묵적으로 가정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감가상각비를 구할 수 있는 자료도 없고 법인 자료도 없습니다. 그냥 현금 흐름이 30만원 예상이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으니까 암묵적으로 이 30만원은 S 빼기 5 곱하기 1 빼기 T 더하기 DT 영업 순 현금 흐름이 30만원이다 라고 보셔도 됩니다. 매년 이만큼 들어오니까 여기다가 연금 현가계수 3.6 빼기 투자금액 80만원 구할 수 있겠죠? (28만원) 됩니다. 정답 1번입니다. 119번. 목표원가 계산 절차로 가장 올바르게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 1번. 우선 목표원가는 잠재 고객을 요구하는 제품의 개발이 가장 우선이겠죠. 가장 우선이고요. 그 다음 거꾸로 가는 거죠. 일단은 제품이 있어야 되니까 개발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가격 결정 역으로 가는 겁니다. 역으로. B 제품 개발. 그 다음 D 경쟁기업 가격과 고객 인지하는 가격. 가격을 수리하는데 경쟁기업과 그 다음 고객의 반응. 전통적인 방법은 원가를 먼저 구하고 마진 붙여서 판매가 결정하는데 우리 목표원가 방식은 원가보다 경쟁기업과 고객의 반응을 먼저 해서 목표 가격을 먼저 결정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목표 가격을 결정한 다음에 우리 회사 원하는 마진율 이익이 얼마니까 거꾸로 원가를 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원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치공학, 즉 연구개발한다는 겁니다. 연구개발 제품 설계. 즉 R&D 한다는 거죠. 우선 제품 자체를 먼저 우리가 어떻게 판매하겠다, 이런 제품 아이디어가 나오고요. 제품의 개발을 해서 어떤 아이디어가 나오고 어떤 제품을 생산하겠다. 직접 바로 생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품을 우리가 만들겠다. 가격, 경쟁기업, 고객 반응, 원가, 목표원가. 우리가 이 가격에 판매하려면
얼마의 이익을 남기려면 얼마의 원가가 나야 됩니다. 그래서 역으로 연구개발 가치공학 수행한다는 겁니다. 정답 2번입니다. 120번 수명주기 원가 계산의 유용성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는 것. 1번 제품 또는 서비스의 수명주기 동안 모든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에 대한 집계를 가능하게 하여 프로젝트 전반에 걸친 이해가 향상됩니다. 2번 수명주기 원가 계산은 제조 이전 단계에서 연구개발, 제품 설계에서 이미 제품 원가를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 단계와 설계 단계부터 원가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3번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언제 어떤 가치사슬 단계에서 얼마만큼 원가가 발생하는지 비율로 알게 됨으로써 상이한 가치사슬 단계에서 원가 발생 상호관계 파악이 가능합니다. 4번 재무적 관점의 단기적인 성과 아니죠. 장기적인 성과 목적입니다. 정답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문제 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